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김종환 노무사입니다. 제가 맡게 된 강의가 산재사고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산재사고들, 사례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이제 7급 공채로 입사를 해서 한 19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중에 21년도에 노무사 시험을 붙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붙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서 이렇게 붙은 사람이니까요. 공무원 했다고 뭐 면제 받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로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노동부에서 좀 근무를 했으니까 그 근무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딱딱하지 않고 최대한 좀 재미있게 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이제 목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번이고 그리고 중대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2번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그렇게 3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노무사님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정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또 이런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접할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또 좀 이렇게 아직 잘 모르시는 노무사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 위주보다는 조금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의의 및 체계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제1조를 좀 적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말 그대로 어떤 걸 지키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걸 못 지키면 어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 제공하는 사람, 전에 이제 근로자였는데 지금은 좀 더 확대돼 갖고 노무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 175조까지가 있고 시행령은 1조에서 119조까지가 있고 시행규칙은 1조에서 243조 그리고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1조에서 673조 그리고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1조에서 제12조 그리고 각종 뭐 훈령, 예규, 고시가 있죠. 그리고 코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법 체계에서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조항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실무에 또 접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무에. 그러니까 이게 현장 경험도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접근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제가 어쨌든 우리 노무사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첫 시간에는 법령 위주로 중요한 것만 딱 보고 둘째, 셋째 시간에는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노무사가 어쨌든 우리 노동법령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고,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이 노동관계 법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물어보면 우리가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좀 간과하는 게 이 적용 범위를 조금 간과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행령 별표 1에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 영세한 사업장이죠. 그 사장님이 우리 요즘에 뭐 위험성 평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요. 적용 제외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위험성 평가 규정은 적용 제외 규정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질문하신 분께 위험성 평가 적용 제외가 아니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저희도 당황해요. 이게 적용될 것 같은데, 위험성 평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 법조를 안 찾아봐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행령 별표 1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돼서 요걸 제가 조금 같이 좀 보려고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업은요, 여기 법제 규정들이 많아요. 법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38조예요. 38조. 38조가 안전조치죠. 사업지 안전조치. 39조가 안전보건조치고요. 38조가 제외가 돼요. 38조가. 대부분 산안법 위반은 이제 38조 안전조치로 이제 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게차에 그 시동키가 꽂혀져 있어요. 그 시동키는 지게차에 꽂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꽂아져 있어요. 그게 법 위반이에요. 산안법 38조 위반인 거죠. 근데 이 강산안전법이나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적용받는 사업은 산안법 38조가 적용이 안 돼요. 산안법 적용이 많이 안 된다. 안전조치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법들이 그런 안전조치에 관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호를 보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29조 및 30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29조 및 30조가. 29조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죠. 안전보건교육. 근데 29조 3항은 특별교육인데요. 그러니까 29조에 그 정기교육하고 뭐 채용식 교육, 작업 변경식 교육은 해당이 되지만 특별교육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0조는 이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에 관한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적용이 안 돼요. 요 사업들은. 3호 보면 다음 강목 어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 농업, 어업, 뭐 요런 사업장들, 요런 사업장들은 또 아까 2호와 마찬가지로 29조 하고 30조가 적용이 안 돼요. 29조의 3항 특별교육은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호를 한번 보면요. 이제 이게 공공행정인데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등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육행정기관하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인데, 이런 기관은 지금 2장 제1절, 2절, 제3장 다른 규정에 뭐 균형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데 제2장 제1절, 2절,
제3장이 적용이 안 돼요. 제2장 1절이 뭐냐면 안전보건관리체제예요.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고요. 제3장이 안전보건교육이에요. 요게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뭐 대전광역시다 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만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만 있는 뭐 지자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저기 이게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전보건관리체제. 그러니까 뭐 관리감독자 지정 안 해도 되고 안전관리자 지정 안 해도 되고 보건관리자 지정을 안 해도 돼요. 안전관리체제 적용이 안 되니까요. 공공행정인데 요 밑에 보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현업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놓고 계신 거죠. 예, 이런 분들 대상으로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렇게 공공행정 공무원만 구성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가지고 지자체에 이제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호에 이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놓고 5호에 보면 한번 보셔야 될 게 이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예,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예, 완전 분리가 돼 있는 그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만 있는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여기도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 안전보건교육, 그 5장 제2절 뭐 이런 게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식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에도 2장 제1절, 2절 제3장 뭐 47, 49, 50, 59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성 평가가 몇 조입니까? 위험성 평가의 시가 36조죠. 36조입니다. 36조는 지금 제외된다는 게 없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여기 보면 이 36조가 사장에 들어가요. 사장에 들어가는데 여기 사장이 제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니까 요건 저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근기법도 그렇잖아요.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 있고 적용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우리 가산수당 5인 이상만 적용되는데 잘 모르고 5인 미만인 사장님이 우리한테 이제 가산수당 줘야 되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5인 이상인 줄 알고 뭐 대답을 했겠지만 가산수당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적용 범위를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입니다.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거죠. 산업재해 조사표를. 그리고 보고 방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재 예방과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시던가 아니면 그 전자민원 있잖아요. 전자민원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이고 3일 이상 휴업 같은 경우에는 다친 날이 이제 발생한 날이죠.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요걸 안 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진정이 들어왔어요. 진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작업자분이 손을 다치셨어요. 손을 다치셨는데 그래서 열방인가 꼬매셨어요. 열방을 꼬매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틀만 쉬게 하고 회사를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로자분도 뭐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근로자분이 이 손 다친 게 이제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산업재해 조사표도 이제 3일 이상 휴업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산업재해 조사표도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진정을 냈어요. 3일 이상 휴업은 이제 연속된 휴업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안 낸 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 플러스 요거는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 거다 해서 산재 은폐에 대한 어떤 조사 진정까지도 같이 내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저 오른손 잡이였는데 오른손을 베어가지고 많이 꼬맸어요. 꼬매가지고 진단서에서도 한 열흘 정도를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진단서가 나왔더라고요. 이 작업 내용, 이분들 하는 작업 내용을 봤을 때 그 다친 손 가지고 이 작업을 한다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 살펴봐서 이거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맞는데 3일 이상의 휴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킨 것 같다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거가 하나가 되는 게 작업자분이 오른손을 다치셔가지고 작업을 못하니까 이 사장님께서 다른 작업,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하던 작업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시키셨어요. 예, 그 자체가 이제 이분이 이 다친 손 가지고는 자기 일을 못한다는 그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이거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데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안 낸 거다라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 처분보다도 다음 진정 있잖아요. 산재 은폐. 이 사장님이 원래는 3일 이상 휴업이라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이틀만 휴업을 시킴으로써 산업재해 조사표를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또 하나가 또 진정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근데 산재 은폐는 이게 산재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은폐 행위라는 거는 이 산재 사고를 뭐 일반 사고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자금 등으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기록을 안 남기는 거죠. 그리고 뭐 진료 기록을 뭐 좀 허위로 이제 좀 작성을 하는 거죠. 진료 기록을. 그러니까 병원에
그 근로자가 갔을 때 그 상담할 때 뭐 기계에 껴서 뭐 예를 들면 다쳤는데 그게 아니라 뭐 사업장 밖에 나와서 뭐 다니다가 어디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적극적인 이 산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좀 필요한데 이 경우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 진료비 같은 거 이분 다쳐갖고 다쳤던 진료비 내역 같은 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자한테도 그거를 이제 알려줬고 그 돈을 또 줬고 또 이 근로자한테 뭐 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지 말라는 등의 어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산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예,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산재 발생 사실 없도록 알 수 없도록 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내사 종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뭐 그렇게 또 진정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발생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대재해잖아요. 중대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이제 중대재해잖아요. 이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도 따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뒤를 한번 볼까요? 3일 이상 휴업이실 때는 요 산업재해 조사표만 작성을 한 달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망을 했다 하면 이 산업재해 조사표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보고도 해주셔야 돼요. 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그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요거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 그날 작성해서 노동청에 팩스라든지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다 하면 일단 전화로 신고를 하고 전화로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로 나오겠죠. 그날 바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 하고 나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만 했다고 다 된 걸로 알면 안 되고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또 한 달 이내에 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 내용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의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뭐 사업장 개요, 뭐 재해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내용, 재해 경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산업재해 조사표를 보면 이런 게 또 있지만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발 방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는 이 재발 방지 계획이 사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재해 조사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실수하지 않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안전표지판 부착입니다. 안전표지판 부착. 안전표지판 부착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한테 위험 인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보험 표지를 부착을 하죠. 네, 그래서 안전보험 표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부착을 하셔야겠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착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보험 표지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험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으로 된 안전보건 표지 부착. 예. 요거 이제 현장에서 잘 안 하고 계신데요. 요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국적별로 그 나라 언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 보건 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좀 붙여 주셔야 됩니다. 안전 표지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금지 표지랑 경고 표지랑 지시 표지랑 4번은 제목이 없어요. 4번은 그냥 안내 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관계대화 출입 금지, 6번 문자 추가 시 예시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금지 표지랑 경고 표지, 그 지시 표지죠. 예. 요거 이제 요게 출입 금지고 요게 보행 금지. 예. 그리고 차량 통행 금지. 그리고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금연, 뭐 하기 금지, 물체 이동 금지 요런 게 금지가 있고요. 경고 표지. 경고 표지 인화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이죠. 이건 탈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성 물질 남을 태우게 해주는 물질인 거죠. 그런 물질이다라는 경고고 그리고 폭발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방사성 물질,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매달려 있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열 상실 경고, 레이저 간성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감민성 물질 경고, 위험 장소 경고, 느낌표 돼 있는 게 위험 장소 경고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쪽 안전 쪽을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경고 표시에서 이렇게 마름모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마름모 돼 있는 게 마름모 돼 있는 6개가 뒤에서 나오는 MSDS 있잖아요. MSDS 거기에 경고 표지에 그림 문자로 똑같이 들어가요. 이 안전 표지판에 요 6개 그림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이게 MSDS 경고 표지에 들어가는 이 경고 표지의 그림 문자가 이 안전 표지판에 있는 거랑 안전 표지판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같이 씁니다. 같이. 요 6개가 그대로 거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통일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SDS의 그림 문자에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마름모로 된 거. 예. 그리고 MSDS는 요거 6개 플러스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그리고 지시 표시,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기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복. 안전복. 이게 안전복이래요. 이건 저희 조금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이 안전복.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이제 노무사님들이 직업계고 학생이 이제 회사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무사님들께서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안전 표지판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위험한 곳이면 이런 출입금지 표지판을 좀 붙여주면 좋고 여기가 이제 뭐 물체가 날아가서 좀 머리에 부딪힐 것 같으면 안전모를 좀 쓰게 해달라는 조치를 좀 하면 좋고요. 너무 시끄럽다 하면 기막에 착용 표지판을 좀 붙여달라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구. 보호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기 표지판도 중요하고 보호구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보호구 이제 규칙에 있는 내용 좀 넣어봤고요.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용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 마스크, 그 추운 데서 일할 때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 장갑, 오토바이나 원동기 자전거 할 때는 우리 그 승차용 안전모, 오토바이 헬멧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자전거 할 때는 그냥 우리 그 구멍 뻥뻥 뚫린 그 자전거 헬멧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안전모 쓰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호구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험관리 체제입니다. 안전보험관리 체제. 안전보험관리 체제는 이제 사업주가 있을 거고요. 그 안전보험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도급 밑에 도급을 줬다, 수급인들이 있다 하면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예, 그 밑에 이제 관리 감독자가 있고, 예,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고, 산업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밑에는 근로자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자입니다. 관리 감독자. 예, 관리 감독자가 허리 역할을 합니다. 허리 역할을.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 관리 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는 산안법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분이죠.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는 62조에 있고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험 업무를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까지도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죠. 안전관리자 17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해 주시는 분이고 보건관리자 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역시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해 주시는 분이고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시는 분인데 산업보건의는 기업규제 완화법이라고 해서 기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업보건의 선임을 사업주 재량에 맡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보건의는 그 선임을 안 하죠.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특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16조에 돼 있고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관리감독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인데 아파트 현장인데 아파트 짓다 보면 소음이 심하니까 아파트 주민이 높은 층에 사는 주민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소음으로 신고는 못 하니까 저희 노동청에 그 작업자가 안전모를 안 썼다 이런 신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도 짜증이 나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작업자들이 안전모 안 쓰고 그거 보이니까 이제 그 현장 좀 뭐 어떻게 괴롭혀야겠다? 뭐 하여튼 뭐 안전하게 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받으면 가야죠, 공무원이. 예, 그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갔죠. 그러면 진짜로 안전모 안 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지도로 끝나요. 잘 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또 나가봐요. 이제 그때는 처음에 1차적으로 한번 주의를 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전모 안 쓰신 작업자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겨요. 근로자들한테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1차가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몇 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쓰시라고 하고 또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리 감독자한테 얘기를 했죠. 안전모 착용 잘 시키셔야 된다고 이게 관리 감독자 업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또 신고가 오는 거예요. 또 신고가. 그래서 또 나갔죠. 그래서 또 작업 또 안전모 안 쓰신 분들 또 계신 거예요. 건설 현장인데 건설 현장에서는 써야 됩니다. 건설 현장은 언제 어떻게 이제 뭐가 이제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작업자들한테 이제 안 쓰신 분들한테 과태료 매기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의 업무 혜택으로 해서 관리 감독자가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 감독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못하겠다 해서 과태료를 또 부과를 했어요. 그때 과태료 금액이 300만 원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관리 감독자가 관리 감독자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이 과태료 처분까지 됩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그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관리 감독자 업무가 중요하고, 관리 감독자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중처법이 생겼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관리 감독자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호 장치를 제대로 뭐 이상 있는지 유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관리 감독자가. 예. 그러면 이제 중처법의 의무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 사업주가 이제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중처법 적용 여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어쨌든 이제 관리 감독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제 크게 이제 근로자 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특고교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로자 교육 보면 근로자 교육, 일반 근로자, 관리 감독자도 근로자죠. 그래서 정기 교육하고 채용시 교육하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하고 특별 교육하고, 그리고 건설 이용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24년 1월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 안내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 관리 감독자 있잖아요. 관리 감독자가 이게 1년에 16시간 교육을 받잖아요. 1년에 16시간.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는 1년에 16시간만 받으면 되고, 관리 감독자는 채용시 교육이나 뭐 작업 내용 변경시나 아니면 뭐 특별 교육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표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관리 감독자 분이라고 해도 채용시 교육해야 되고, 작업 변경 있으면 작업 변경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특별 교육 대상에 해당이 되면 관리 감독자도 16시간 그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건 이제 표로 정리가 된 거죠. 네. 관리 감독자도 그러니까 해당되면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이분들은 이제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직무교육. 그리고 민간 예방기관장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한테 직무교육을 받도록 또 시켜야 돼요. 저도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를 땄잖아요. 산업안전지도사를 따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안전보건 업무 종사자인 거잖아요. 제가 대표긴 해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이 직무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규 34시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법인을 차려서 이제 직원을 고용했다 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직무교육 하도록 시켜야 돼요. 이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에서만 해요. 아까 우리 근로자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직무교육은 직무교육 기관에서만 교육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안전관리자 있잖아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분들도 사실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이분들은 어쨌든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근로자 정기교육도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 여기 특히 정기교육이요. 채용시 교육이나 뭐 이런 건 해당이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정기교육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분들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노동부 해석이 이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근데 만약 이분들이 강사로서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한 거를 교육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분들도 정기교육 대상이신 거예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분들도. 노무 제공받는 분이 특수형태 근로자 분에 대해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면 또 특별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교육을. 그래서 특수형태 종사자면 건설장비, 27종 운전자분, 캐디분,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노무 제공받는 분이 최초 교육해야 되고, 특별교육 대상이면 특별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미콘 기사분은 이 건설장비 운전자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러면 노무 제공받는 자가 누군지가 애매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 레미콘 기사분은 시멘트 제조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이제 그 시멘트를 이제 날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레미콘 기사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그 시멘트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건설 현장인지가 애매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레미콘 기사에 대한 노무 제공받는 사람은 시멘트 제조 회사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 회사가 그 특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레미콘 기사 말고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게차 아니면 화물차.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화물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건설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해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 당연히 노무 제공 받는 분이 그 건설 회사예요. 그 건설 회사라 가지고 건설 회사가 시켜야 돼요. 특급 교육을. 근데 이분들이 지입업체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랑 그 지입 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지입 차주분들이. 그러면 이런 지입 차주분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은 그러면 저기 지입 회사가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시켜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답변도 좀 애매해요. 지입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을 하면 지입회사가 시키고, 그게 아니고 명목만 있다라고 하면 건설회사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지입업체가 이제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건설업체가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지입업체가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뭘 한다라고 하면 지입업체가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개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인데요. 위험성 평가는 이제 우리 노무사님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13년 6월에 이제 들어왔고 24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고시로 정해져 있죠. 고시로. 그래서 사실 이 고시가 다 보게 되죠. 이 고시로 다 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 고시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예. 근데 위험성 평가 규정 위반 자체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안전보험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험관리자, 안전보험관리 담당자, 안전보험 총괄 책임자 등 안전보험 관계자의 직무에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험성 평가 절차도입니다. 일단 사전 준비하고 실시 규정 작성하고 뭐 사전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하고요. 순회 점검 통해서 그 위험성 결정을 합니다. 위험성 수준 판단, 상중하 중에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용 가능 여부 판단 이거를 조치를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안 세워도 될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면 수립을 해서 수립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위험성을 다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평가 공유하고 기록 및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할 때 이제 TBM 같은 걸 통해서 공유를 하고요. 기록은 이제 우리 규정에는 위험성 평가 규정에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년간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이제 근로자랑 같이 하고 근로자 참여 있어야 되고 결과를 공유해야 되고 이런 절차고요. 실제로 이게 위험성 평가 결과지잖아요. 이게 위험성 평가 결과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위해 요인 파악하는 겁니다. 위해 요인 파악하는 거. 위해 요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요걸 잘하면 나머지 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저랑 볼게요. 비계의 작업 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에 떨어짐. 비계 발판이 뭐 잘못되어 있거나 불량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 중 강간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의 맞은 위험. 그 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 같은 거 찾아내는 거고 그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간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위에 고압 전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나 없나도 파악하는 거예요. 비계, 벽이음, 미설치 등으로 무너짐 위험. 비계를 건물하고 이렇게 벽이음을 통해서 이렇게 벽이음을 해놔요. 그래서 비계가 안 무너지도록 벽이음을 박아놔요. 이거를 이제 조그만한 건설 현장은 잘 안 박아놔요. 이거를 제대로 설치했냐 안 되냐 이런 거 파악하는 거고 비계 작업 발판 상부에 자재 가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 비계가 이게 너무 많이 가적돼 있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런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파악을 하면 이제 상중하를 이제 수준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수준 평가 하셔가지고 이제 개선 대책 세우고 이렇게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이게 38조에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게 났을 때 이제 사업주 안전 조치 38조로 해서 거의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안전 조치 내용이고요. 안전 조치 내용 이제 설비, 물질, 에너지 등에 대한 위험 예방 38조 1항에 있고요.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위험 예방 2항에 있고요.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발생하는 위험, 사망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해야 되도록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해 위험 기계기구 안전보건 조치인데요. 요거 이제 한번 저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조치에 안전 인증이 있어요. 안전 인증이 있고 뒤에 나오는 자율 안전 확인 신고라고 있어요.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검사 제도가 있어요. 안전 검사 제도. 근데 요 차이점을 먼저 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안전 인증과 자율 안전 확인 신고와 안전 검사 어떻게 다른가? 안전 인증하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는 그 각각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또는 확인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가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또는 확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이런 기계기구가 그 사업장에서 쓰이기 전에 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 인증하고 자율 안전 신고는. 반면에 안전 검사는 기계기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전문 검사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안전 인증하고 자율 안전 확인 신고는 기계기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확인을 받는 제도고, 안전 검사는 기계기구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전문 검사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인 거예요. 그거 먼저 이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전 인증,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 정해진 게 있어요. 요거를 제조 수입하는 사람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뭔지 한번 볼게요. 기계 등이 기계기구 10종, 방호장치 9종, 보호구 1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방호장치로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그러니까 뭐 강전장식 방호장치, 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뭐 있잖아요. 수인식 뭐 그런 거 방호장치, 양중기용 가부화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용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용 압력 방출용 파열판, 절용용 보호구 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 가설 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기막의 기덮개 이런 게 해당돼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이게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절차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을 보셔야 돼요. 이래서 어떤 게 대상이고 어떤 게 제외가 되는지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요것만 보고 우리가 안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사업장에서 우리 뭐 리프트가 예를 들면 우리 리프트가 뭐 안전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안전 인증 대상이었다 아니었다를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요 절차에 대한 고시를 꼭 보셔야 돼요. 보셔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톤수가 일정 미만이면 또 해당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또 압력 용기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꼭 이걸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다음 보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 이 안전인증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이제 안전인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스스로 확인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공단에다가. 예, 노동부 장관에다 신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공단에다 실제로는 신고를 하는 거고요.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전인증 기관을 해서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 확인을 받는데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기계기구 대상은 아까 안전인증하고는 좀 달라요. 보시면 기계기구는 연삭기,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아까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아까 리프트는 안전 인증에 들어갔는데 왜 여기 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전 인증 여기 절차 고시 이거 보시면 안전 인증에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제외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프트 안전 인증 대상에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아닌데 여기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은 넣어놓은 거예요. 리프트는. 그래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인 거예요.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기구, 인쇄기 이런 거 있고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 용접용 자동 전격 방지기, 예, 이런 거 날 접촉 예방 장치, 날 접촉 방지 장치, 롤러 급정지 장치, 염탁기 덮개, 기자재, 가설 기자재, 예, 보호구, 안전모, 보안경, 안전면인데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닌 거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안전 인증하고 자율안전 확인을 받은 거는 KCS 마크를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어요. KCS 마크를 안전 인증이랑 자율안전 확인 표시는 똑같아요. KCS 마크로. 요게 꼭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해당되는 기계들은 요게 꼭 붙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노무사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요거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고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기계인데 만약에 KCS가 안 붙여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 기계기구가 이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거라 가지고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로 붙여야 되는 건데 그냥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전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죠. 기계기를 설비하는 사업주가 기계 안전에 관한 선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검사는. 그래서 안전검사 주기 이것도 중요하죠. 안전검사 주기. 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하고요. 리프트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하고요. 곤돌라 이런 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하고 그 후로 2년마다. 근데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거는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대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하고 그 이후부터 2년. 이동식 크레인이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대는 자동차 등록을 해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에 등록이 된 후에 3년 이내 최초 검사하고 그 2년마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기계기구들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하고 이후 2년. 근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들. 아까 안전인증 대상하고 거의 겹치고 거기다 몇 개가 더 추가돼요. 몇 개가 더 추가가 돼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곡소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 사출 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이런 게 돼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요거를 꼭 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써져 있다고 이게 다 안전검사 대상인 게 아니고 써 있더라도 제외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고시를 확인을 해서 이게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안전검사는 지금처럼 안전검사 합격증을 이렇게 합격증을 이렇게 꼭 부착해야 됩니다. 안전검사 합격증을. 그래서 만약에 그 크레인이 있었다. 크레인 뭐 10톤짜리가 있었다 하면 안전검사 합격증이 잘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안전검사 합격증에 실제로 유효기간이 이제 맞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지금 5월 달인데 만약에 3월 달에 끝난 거였다 하면 지금 그 검사가 유효기간 끝난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 줬을 때 우리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고 도급인의 산업재방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사업주에게 미리 이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심사 확인하죠.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요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이제 심사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이 좀 달려왔는데요. 요게 제가 여담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노무사님들 중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3차 면접 때 요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서 전기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업종 13개 업종 얘기해 보라고 요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기계약 용량이 한전과 계약한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이면서 요 13개 업종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를 면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노사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연수교육 받았을 때 저 말고 노무사님 중에서 지도사 합격하셔서 저랑 같이 교육 받으신 분이 3분 계셨고 제가 24년도에 교육을 받았는데 3분 계셨고 그러니까 그때 4분이셨죠. 저 포함하면. 그 전에 기수에서도 노무사이시면서 지도사 합격하신 분들 몇 분 계셨고 올해도 제가 듣기로 4분, 5분 정도 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 면접에서 요렇게 문제가 났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시험은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지도사 시험은. 그리고 저도 뭐 붙었고 다른 노무사님들도 많이 붙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요. 공부하시면 된다. 이 어려운 우리가 노무사 시험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공, 게시, 교육 및 경고 표지 부분입니다. MSDS라는 거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을 기술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재 내용이 그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함유량, 뭐 응급 조치 요령, 뭐
물리적 특성, 물리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뭐 취급 및 저장 방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16가지 항목들이 일관되게 이제 MSDS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MSDS 제공,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는 양도 또는 제공 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는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되고요. 그리고 경고 표시도 해야 됩니다. 용기와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해야 돼요. 경고 표시를. 예. 요 제공하는 자가 이런 게 경고 표시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대상 물질 취급하는 사업주는 용기를 만약에 하면 그 용기에 담아서 쓰면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MSDS는 교육도 해야 됩니다. 사업주께서 이 물질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도 이제 하고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요 MSDS 교육을 하면 요 해당하는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교육을 한 걸로 또 봐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전 같은 걸 좀 보면서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차 시 이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